베어 마운틴 다리 위에 한 대의 SUV가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고 키는 점화 장치에 그대로 꽂혀 있었으며 차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입 위에는 누군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긁어 쓴 5글자가 남아 있었죠. Suicide is painless. 1970년대 미국 영화이자 TV 시리즈 메시 MASH의 주제곡 제목 자살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허드슨강은 그 지점에서 가장 깊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강을 수색했지만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시각 그 다리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단 한 명 없었습니다. 그날은 2008년 6월 9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SUV의 소유주인 한 남자는 바로 같은 날 매사추세츠 연방의료교도소에 출두해 20년의 징역형을 시작했어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리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캠핑카를 타고 미국 동부 어딘가를 도주 중이었으며 22일 뒤 한 시골 마을의 경찰서에 스쿠터를 타고 나타나 자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도주한 이유는 단순히 감옥에 가기 싫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폰지 사기를 운영하던 한 헤지펀드 매니저였고 동시에 자기가 만든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에 본인이 진심으로 속아있던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사기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한 명의 사기꾼이 어떻게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에게 회사의 거의 모든 자금을 갖다 바쳤고 그 환상을 끝까지 놓지 못한 채 어떻게 미국 전역을 도주국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 사뮤엘 이스라엘 3세와 베이유 헤지펀드 그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은 미국 헤지펀드의 황금기였습니다. 닷컴 버블이 부풀어 오르던 시절 누구나 자기 친구의 친구가 운영한다는 어느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평생 모은 돈을 맡기던 시절이었죠. 매니저가 매달 보내오는 2페이지짜리 수익률 보고서는 검증할 방법도 없었고 사실 검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두 자릿수의 안정적인 수익률만 찍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죠. 시장이 원한 것은 잘 운용되는 헤지펀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자기가 똑똑한 돈에 속해 있다는 환상을 원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1959년 7월 뉴욕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의 이름은 사뮤엘 이스라엘 3세.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 최대 커머디티 트레이딩 회사 ACLI 인터내셔널의 공동 창업자였고 가족은 대대로 월스트리트의 명문가였습니다. 뉴욕주 테리타운의 명문 사립학교 해클리 스쿨을 졸업한 그는 툴레인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위는 받지 못한 채 중퇴했고 1980년대 한 거장 트레이더의 사무실에서 도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거기서 배운 것은 트레이딩의 정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규칙의 회색지대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화술이었죠. 1996년 36살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헤지펀드 회사 베이유 헤지펀드 그룹을 설립합니다. 외향적이고 친근한 성격에 명문가 출신이라는 후광을 가졌던 그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두 자릿수 수익을 약속했고 그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뢰했죠. 단 한 가지 사실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트레이더로서 그렇게 뛰어난 실력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1998년 베이유는 첫 손실을 기록했죠. 큰 손실은 아니었습니다. 한두 분기 시장 평균을 밑돌았던 수준이었고 정직하게 보고했다면 일부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친구였던 다니엘 마리노에게 도움을 청했고 두 사람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실을 숨기기로 한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다음 분기 회복만 기다리면 되는 임시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분기에도 손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 다음 분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리치몬드 페어필드 어소시에이츠라는 가짜 회계법인을 만들었고 이 회사를 베이유의 외부 감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를 감사하도록 만든 것이죠. 가짜 감사 보고서는 매년 정확히 그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찍어냈고 투자자들은 그 보고서를 보며 계속 돈을 입금했습니다. 베이유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1996년 60만 달러로 시작된 펀드는 이내 3억 달러를 넘어섰고 최종적으로 약 4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들어왔죠. 이스라엘 본인은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코네티컷의 거대한 저택, 헬리콥터, 그리고 한때는 도널드 트럼프 소유의 저택을 매달 3만 2천 달러에 임대해 살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월스트리트의 신하였고 안에서 그는 매분기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는 폰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리던 그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이 남자는 베이유의 이야기를 평범한 폰지 사기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로버트 부스 니콜스. 그는 자신이 전직 CIA 비밀 자산이며 1980년대 이란 콘트라 사건과 케네디 암살 관련 비밀 작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액션 영화 언더시즈와 풀 메탈 자켓에 단역으로도 출연한 적이 있었고 FBI는 그를 갬비노 마피아 가문과 연결된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짜 CIA 자산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행세한 거짓말쟁이였는지는 그가 2009년 사망한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모호함 자체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2004년 이스라엘을 만난 니콜스는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 위에는 일반인이 절대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3개의 가장 강력한 가문, 즉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이름들이 모여 운영하는 그림자 시장이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그 가문들의 단순한 앞잡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죠. 이 그림자 시장에서는 일반 채권 시장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의 비밀 채권이 거래되며 초대받은 극소수의 트레이더만이 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극소수 중 한 명이라고 말했죠.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은 코웃음을 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믿었죠. 그가 이야기를 믿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등 수술을 9번이나 받은 그는 이미 강력한 진통제에 중독된 상태였고 매분기 점점 커지는 배이유의 손실을 내올 방법을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보다 더 큰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기 편에 있다는 환상은 매분기 거짓말로 살아가는 한 남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그는 배이유의 자금 중 약 1억 5천만 달러를 니콜스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회사의 사실상 대부분의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가 받은 것은 한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940년대 장개석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했다고 주장되는 가짜 채권이 들어있었고 상자에는 함부로 열면 발동하는 독이 발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상자를 열지 못한 채 런던의 한 호텔에 머물며 니콜스가 말한 13개 가문의 그랜드 마스터들이 거래 승인 신호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기 니콜스는 그에게 추가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필리핀에 숨겼다는 전설의 보물 야마시타의 금을 함께 찾자고도 제안했죠. 이때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폰지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이야기. 거짓말로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가 다른 거짓말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믿어버린 이야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처음 이 사건을 조사한 FBI도 그를 단순한 피해자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1억 5천만 달러를 어떤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송금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 FBI는 그를 만나본 후 처음에는 그저 사기를 당한 똑똑한 투자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깨달았죠. 이 사람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도 거대한 사기를 운영 중인 가해자라는 것을. 두 층으로 쌓인 사기가 동시에 풀려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FBI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베이유의 회계장부와 실제 트레이딩 기록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2005년 봄 베이유의 1,000만 달러 단위의 자금을 맡겨두었던 한 헤지펀드 평가 회사가 환매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환매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베이유의 감산이라는 리치먼드 페어필드 어소시에이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시작하자 이상한 사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그 회계법인의 주소는 코네티컷의 평범한 우편물 발송 사서함이었고 등록된 직원은 사실상 한 명뿐이었으며 그 한 명은 다름 아닌 베이유의 CFO 데니얼 마리노였습니다. 베이유의 외부 감사인이 사실은 베이유의 내부 임원이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다른 투자자들에 퍼지는 데에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2005년 7월 27일 그는 모든 베이유 투자자에게 갑작스러운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베이유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환매 수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 베이유의 계좌에는 환매했을 돈이 단 1달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는 로버트 부스 니콜스가 알려준 유럽 어딘가의 비밀 계좌로 사라졌고 나머지 자금은 9년에 걸친 폰지 운영 과정에서 이미 다른 투자자들의 환매에 모두 소진된 상태였죠. 8월 중순 약 1,000만 달러를 돌려받기로 한 투자자가 자기 수표를 직접 받기 위해 코네티컷 스탠포드의 베이유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받은 수표는 며칠 후 부도 처리되었고 다음날 그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사무실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단 한 통의 손편지가 놓여 있었죠. 베이유의 CFO 데니얼 마리노가 직접 쓴 6장짜리 자백서였습니다. 그는 베이유가 처음부터 사기였음을 솔직히 인정했고 자신이 만든 가짜 회계법인의 정체와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빠진 그림자, 시장 사기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서의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저는 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마리노는 그 시각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했고 그는 곧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진실을 진술합니다. 2005년 9월 29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베이유, 세뮤얼 이스라엘, 데니얼 마리노 그리고 가짜 회계법인 리치먼드 페어필드를 모두 사기 혐의로 기소합니다. 9년에 걸친 폰지 사기는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고 4억 5천만 달러의 투자금 중 회수 가능한 자금은 약 6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평범한 미국 중산층 투자자 수백 명이 평생 모은 돈을 잃었죠. 이스라엘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마리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4월 14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이스라엘은 20년형과 3억 달러의 피해 보상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마리노 역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검사들이 요구한 형량 그대로였죠. 그러나 판사는 그가 9번의 척추 수술을 받았고 심장 박동기를 단 만성 환자라는 점, 그리고 출두 전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사추세츠 데번스 연방 의료 교도소에 출두해야 하는 날을 2달 뒤인 6월 9일로 미뤄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2달이 마지막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2달을 자신의 마지막 거짓말을 준비하는 데 썼습니다. 운명의 날 전날 2008년 6월 8일 저녁, 이스라엘은 그의 여자친구 데브라 라이언과 함께 자신의 옷까지, 현금, 가발, 가짜 수염, 가짜 신분증, 진통제, 그리고 작은 모터스쿠터까지 RV 캠핑카에 미리 실어 뉴욕에서 북쪽으로 약 90km 떨어진 한 휴게소에 조용히 주차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라이언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6월 9일 아침 출두 예정 시간 직전, 이스라엘은 자신의 GMC 엔보이 SUV를 직접 운전해 허드슨강 위의 베어 마운틴 다리로 향했습니다. 다리 한가운데 차를 세운 그는 차에서 내려 차 보닛 위에 손가락으로 흙먼지를 긁어 한 문장을 썼습니다. Suicide is painless. 그는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다리를 떠났고 미리 세워둔 자신의 모터스쿠터를 타고 휴게소로 이동해 RV에 올라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차가 발견됐을 때 FBI와 뉴욕주 경찰은 처음에는 그가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0피트 깊이의 허드슨강에서 시신 수색이 시작됐고 잠수부들과 헬리콥터가 동원됐죠.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출두해야 했던 그 시간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FBI는 자살이 아닌 도주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사진은 즉시 미국에서 가장 수배된 자 명단에 올라갔고 미국의 한 범죄 수배 프로그램 America's Most Wanted에도 방영되었으며 FBI는 그를 무장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주 10일 후 매사추세츠 주 경찰은 그의 여자친구 데브라 라이언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상 RV 준비부터 다리 직전의 모든 과정까지 자백했죠. 라이언이 체포된 6월 19일 이후 이스라엘은 매사추세츠주 그랜빌의 한 RV 캠핑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40짜리 평범한 캠핑장이었죠. 그는 데이비드 클랩이라는 가명으로 등록한 후 흰색 코치맨 프리랜더 RV를 한 구석에 주차해두고 거기서 먹고 자며 지냈습니다. 캠핑장 매니저 미치 에이즈는 후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캠퍼 같았어요. 정말 친절했고 의심스러운 점이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는 매일 진통제에 의존했고 자기 얼굴이 America's Most Wanted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도 캠핑장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RV를 현금으로 판 매각자가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보고 직접 FBI에 연락한 것이죠. 그는 RV의 차량 번호 EN 5973과 번호판 정보까지 모두 제공했고 FBI는 즉시 미국 전역의 RV 파크, 캠핑장, 휴게소에 이 차량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그가 샘 라이언 또는 데이비드 클랩이라는 가명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였죠. 그 시점 그랜빌 캠핑장의 한쪽 구석에는 정확히 그 번호판을 단 흰색 RV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7월 1일 밤 도주 22일째 되던 그날 밤 이스라엘은 결심합니다. 자수 대신 진짜로 죽기로요. 그는 자신이 처방받아둔 모르핀 알약과 펜타닐 진통제 패치를 모두 한꺼번에 삼켰습니다. 후일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펜타닐 패치를 다 먹었습니다. 자수하느니 차라리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멍투성이가 된 채 RV 안에서 깨어났고 그때 그가 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신이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그는 곧 자신의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고 형수가 그의 어머니가 미국 연방보안관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가족의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캠핑장에 RV를 그대로 둔 채 짐칸에 묶어두었던 모터스쿠터에 올라 그랜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경찰서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곳은 파트타임으로만 운영되는 작은 시골 경찰서였고 그 시간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는 다시 스쿠터에 올라 옆마을 사우스위까지 약 8km를 더 달려야 했습니다. 2008년 7월 2일 아침 9시 15분 사우스위 경찰서의 문이 열렸습니다. 컬러 티셔츠에 짧은 반바지, 야구 모자를 쓴 49세의 한 남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들어왔습니다. 데스크 직원에게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I'm supposed to go to jail. 그의 전화 너머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4대째 월스트리트 명문가 자제의 23일간의 도주극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주 혐의로 2년형이 추가되어 총 22년형을 받았고 데브라 라이언은 3년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부트너 연방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5월입니다. 그에게 1억 5천만 달러를 빼앗은 자칭 전직 CIA 자산 로버트 부스 니콜스는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은 채 2009년 자연사로 사망했습니다. 베이유 사건은 한 사기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4억 5천만 달러가 9년 동안 빠져나가는 동안 베이유의 외부 감사인은 베이유의 내부 임원이었고 누구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30% 수익률을 약속한 한 사기꾼에게 1,000만 달러씩을 맡긴 투자자들도
그를 4대째 명문가의 후예라는 이유 하나로 검증 없이 신뢰한 시장도 같은 거짓말의 공범이었습니다. 사기는 한 사람이 시작하지만 그 사기가 9년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은 시스템 전체입니다.